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의 둘째 주 국내 과학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한국뇌연구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심각한 사고나 폭력 등을 경험한 사람은 그와 비슷한 환경에 가게 되면 트라우마가 재발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겪는 원인이 대뇌의 후두 정피질의 관여 때문이라는 것을 구자욱, 이석원 박사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실험용 쥐를 사용했는데요. 쥐에게 특정한 소리를 들려준 다음 전기 충격을 함께 주면서 청각 공포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옮겨놓은 후에도 같은 소리를 들려줬는데요. 후두 정피질의 활성을 억제한 쥐는 소리에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쥐는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공포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데 후두 정피질의 활성이 필요하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연구진은 사회성 및 인지행동과 관련된 동물 모델 연구를 계속해서 2026년까지 후두 정피질 중심의 행동활성 뇌 지도를 구축하겠다고 하네요.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몰큘러 브레인 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IBS도 뇌와 관련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택환 나노입자 연구단장 연구팀이 우리가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뇌전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뇌전증은 3대 뇌질환으로 꼽히는데요. 보통 뇌신경세포의 불규칙한 흥분 때문에 생겨납니다. 주 원인 물질이 포타슘, 즉 칼륨 이온인데요. 연구팀은 뇌 여러 영역의 포타슘 이온 농도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고감도 나노 센서를 개발한 겁니다. 이 센서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쥐의 발작 정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포타슘 이온은 신경세포가 흥분할 때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여러 가지 이온 중에서 특히 작아서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해결했는데요. 포타슘 이온과 결합하면 녹색 형광을 내는 염료를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을 가진 실리카 나노 입자 안에 넣고 표면을 포타슘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얇은 막으로 코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을 통과한 포타슘 이온이 염료하고 결합해서 나타나는 형광의 세기로 포타슘 이온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연구팀은 이 센서를 생쥐의 뇌 여러 부분에 주입했습니다. 전기적 자극을 이용해서 발작을 일으키고 포타슘 이온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 때 변하는 포타슘 이온 농도가 서로 다른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뇌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으로 인해 발병하는 여러 가지 뇌질환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거나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나노기술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2월 11일 게재됐습니다. 이번 주는 카이스트 연구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손종우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과도한 소금 섭취를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소금 때문에 건강에 염려가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구팀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의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뇌줄기 안에 있는 세로토닌 반응성 신경세포가 평상시에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소금의 섭취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에 반응하는 현상을 재현하면 이 신경세포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어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세로토닌이 어떤 상황에서 분비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 1월 2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이 연구 결과 외에도 김정원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펄스 레이저와 전광 샘플링 기법을 이용해서 거리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초정밀 펄스 비행시간 센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김유식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폐암세포가 화학요법 약물 중 하나인 파크리탁셀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표적 치료제의 교차 저항을 갖는 현상을 발견하고 원인까지 증명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주 미세한 압력 변화까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전자피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지영 플렉시블 전자연구소자 연구실 박사 연구팀이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보다 민감도가 20배나 높은 초고감도 투명 압력 센서입니다.
이번 센서는 나노와이어와 나노셀룰로스를 섞은 복합 나노 소재를 이용하고 양자점 발광 소재의 적층 구조에 응용해서 감도를 높이면서도 압력 분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압력에 의해서 접촉한 부분만 발광하는 형태입니다. 접촉량을 늘리고 투명하게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두께가 2나노미터의 가로 세로 100mm 크기의 센서를 만들어 압력이 가해지면 압력 분포 부분이 실시간으로 빨갛게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센서의 민감도는 사람의 맥박 표시가 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이 기술은 생체인식 보안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은 지난달 31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마지막은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김광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박사팀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현지 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보다 효율적인 바이오 연료 생산 공정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공정은 리그닌 유전자 형질 전환 기술과 순환형 친환경 용매를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리그닌이라는 것은 바이오매스를 구성하는 페놀성 화합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생겨나 어떻게 제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유전자 형질 전환 기술이 리그닌을 좀 더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했고요. 기존의 키스트 김광호 박사가 개발한 순환형 친환경 공유 용매를 활용해서 리그닌을 재활용한 용매로 리그닌을 녹이는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분석 기술까지 더해서 경제성을 한층 높인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Frontiers in Plant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외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플렉시블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렉시블 복합 산화물 방막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준혁 신소재융합기술연구부 박사팀과 미국 MIT 김지환 교수 등이 함께 개발한 이 연구 성과는 네이처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연구 성과를 발표했네요. 이재구 FEP 융합연구단 연구팀이 기존 공기 연소보다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80% 적게 배출하고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포집할 수 있는 순산소 순환 유동층 연소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전해드린 것 같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와서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